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일반인이 이 정도 분량을 세관 신고 없이 들어와 판매했다면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가족을 대동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열려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어려우세요? 병원을 갈 수가 없죠. 아동학대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좀 못한 행동에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걸 가득히 미안하다. 매우 유감스럽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저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사과 퍼레이드 현장이 되어버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분위기 정치부 리포트로 보고 나이트 포커스에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학대 관련 불편한 뉴스들도 여전합니다. 사인을 밝혀달라며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긴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어린이날 날씨 어떤지 알아보고 뉴스나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비가 그치고 점차 날이 개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겠다는 예보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비 어떻습니까? 많이 오고 있나요? 네, 비구름대가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호남 지역은 비가 그친 곳이 많습니다. 또 빗줄기도 전 시간보다 가늘어지면서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21시를 기해 호우특보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반면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이에 따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비구름이 이동해가면서 내일 새벽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mm, 다른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아침부터는 날이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해안에는 초속 10에서 16m의 강풍이 불겠고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륙에도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해안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운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8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도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한낮에도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개를 숙인 현장이 많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대국민 사과를 내놓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 13일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 22일 만입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 홍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사태 수습을 하느라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회사 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장남 홍진석 상무를 비롯해 외족과 황하나의 마약 투약 논란까지 그간 잇따른 가족 문제도 불거져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는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남양유업 기봉 대표와 임원 등 10여 명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고개를 숙였지만 홍 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스 사태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리자 이번에는 홍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역시 소유주 일가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장남 홍진석 상무가 횡령 의혹으로 해임된 데 이어 이광범 대표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유업은 당분간 경영진 공백 상태를 맞게 됐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이렇게 불가리스 사태로 이 회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게 됐지만 남양유업의 흑역사 쉽게 매듭 지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고 또 주가 급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양유업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계기는 2013년 갑질 횡포 사건입니다. 본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에게 폭언하고 제품 밀어내기를 강요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임직원들은 대국민 사과에 몰렸습니다. 대리점이 회사의 동반자이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엔 온라인을 통해 경쟁사를 비방한 글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약 사건도 기업 이미지 실추에 한몫했습니다. 먼저 2013년 회사의 밀어내기 사건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저희 외조카 황하나 사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홍 회장이 그간의 논란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퇴라는 초강수로 진화에 나섰지만 불가리스 사태의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핵심 혐의는 문제의 심포지엄에 제품 홍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달 말 본사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계자 소환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포지엄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했던 것 관련해서도 한국거래소가 남양유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장남인 홍진성 상무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보직 해임된 사건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과 발표에도 정작 구체적인 쇄신안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남양유업이 신뢰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부실 식단 등 군 내부에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훈련 중에 다친 병사가 군 병원의 오진과 가혹행위로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다 육군 총장의 실언까지 말썽입니다. 실언의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실 급식 폭로가 터져나온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 병사의 아버지가 가혹행위와 군병원 오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이 지난해 11월 훈련 중 인대가 파열됐지만 부대 측이 묵살했고 고열 증세를 보인 1월엔 난방도 안 되는 이발실에 가두고 굶겼다는 겁니다. 이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격리 중 낙상사고로 입원했지만 군의관은 오진을 내렸고 제때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5개월째 잘 걷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병원 진료와 격리 등에서 문제가 심각했던 사안이라며 감사에 들어갔고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병원 전체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군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진료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SNS로 병영 부조리 폭로가 잇따르자 육군은 소통합니다란 페이스북을 열어 불편 사항을 적극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통과는 거리가 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 총장은 코로나19로 외출이 막힌 신임 장교들에게 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만날 것이라며 훈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총장은 신임 장교들의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려던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사과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NS를 통한 병사들의 폭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군 당국은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살포된 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가족을 친일파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단 뒷면에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인신 모독 문구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전단을 뿌린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를 당한 본인이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하셨습니다.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A씨의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소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각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같은 사안이 생기면 또 고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소화제 부작용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야당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백신 점검 회의 직후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이용빈 신임 대변인에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단지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 나타난 거라고 보시는 건지. 의사 출신이기도 한 이 대변인은 의학적 근거가 적다고 말합니다. 대체로 이제 어떤 의약품 경우에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늘 있어 왔습니다. 소화제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차를 안 타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취지였지만 야당에서는 곧장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냐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안이함이 이 정도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부적절한 말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용빈 대변인은 무리를 빚어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였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오늘 동시에 열린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은 사과와 함께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야당에서는 부적격 후보자를 반드시 걸러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 동시에 열린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사과 행렬이었습니다. 먼저 자녀와의 외유성 출장,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가장 많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비판에 고개를 숙였고 이 우리 청문 대상자 6명 중에서 언론 노출 빈도가 단연 톱입니다. 언론 검증보도 댓글에는 보면 말이죠.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방어에 힘쓰던 여당에서조차 임 후보자의 처신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직 대한민국의 관행으로 보면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가족을 대동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열려 있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판매 논란에 대해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자 저는 이 사진들을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봄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 분량을 세간 신고 없이 들어와 판매했다면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박 후보자는 부인이 영국에서 틈틈이 사모은 물건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처럼 장관 후보자들의 이딴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부적격 후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당수 후보자들이 공직자, 장관 후보자는커녕 공직자로서의 자격에도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정의당도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압박을 더했습니다. 후보자들 외에 가장 곤혹스러운 건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과제를 떠안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다른 사안도 아닌 부동산과 도덕성 문제가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또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청문회장에 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몸을 한껏 낮추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25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도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졌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다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역시 2사 부동산 대책. 대책의 전면에 나서야 할 LH의 잘못은 철저하게 도려내면서도 공급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사태에 관련된 것은 확실하게 이번에 환부를 드러내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되는 그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은 철저히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평균 속도가 시속 50km 언저리라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비아냥까지 받는 경부고속도로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금 검토.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는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있다며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합당 논의가 다음 달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 행겸 원내대표는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합당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전당대회가 시급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전당대회 전이든 후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해 나가면서 시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임기를 시작한 뒤에는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지명 이튿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소감을 밝혔던 김 후보자는 이번엔 임명 후 첫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 등을 겪으며 조직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신뢰받고 공정한 검찰이 되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인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우선 인사청문 요청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주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현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을 오랫동안 지내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검찰 내부 신망을 잃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나 월성 원전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권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조직을 외풍에서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에서는 김 후보자 본인이 의혹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뒤에는 새 검찰 진용이 어떻게 짜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다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던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실종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의 조문을 거절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실종된 고 손정민 씨. 실종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손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실종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친구 A 씨가 들고 귀가한 손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공원 인근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 씨의 사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는 분실된 상황. 손 씨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은 A 씨의 휴대전화가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한강공원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민간 구조사가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A 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같은 정민 군이 너무 억울하다고 막 우는 것 같아서 좀 비가 좀 이렇게 누그러지길 기다렸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요 바위 있는데 혹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A 씨는 작은 아버지와 함께 손 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지 나흘 만입니다. 하지만 손 씨의 아버지는 이제야 찾아온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문을 거절했습니다. 1시 반에 왔으니까 조문을 받아달라고 하는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 누구래도.
자기가 친구라면은 정민이 죽음이 발견됐을 때 와야 되는데 방송하고 나와서 생색내려고 1시 반에 아무도 없을 때 온 건 이제 더 예의가 아니니까. 손 씨의 실종과 사망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은 개시 하루 만에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의 아버지가 한 대형 병원의 의사라는 소문이 퍼지자 해당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는 루머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 강남경찰서장의 아들 혹은 조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학대에 시달리다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10살 여자아이의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A양이 심한 학대로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계부는 거실에서 2시간 동안이나 모바일 게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엄마는 생후 1달 된 동생을 안고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인천 운남동 다세대 주택에서 영양결핍과 학대로 숨진 10살 A양. 아동학대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못할 행동에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걸 받을게 미안하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45일 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부모가 3년 3개월 동안 모두 35차례에 걸쳐 A양을 학대했다는 수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대소변에 못 가린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것뿐 아니라 숨지기 전 넉 달 동안은 아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할 정도였는데도 며칠씩 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양이 숨질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친모가 A양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마구 때리고 30분 넘게 찬물로 씻겼고 이후 A양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계부는 2시간 동안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한참 뒤에야 이상한 점을 느낀 계부가 인공호흡을 했지만 맥박이 흐려지자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학대할 때 썼던 옷걸이부터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살 많은 아들에게는 누군가 물어보면 5대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내와도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계부 측은 학대와 방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고 친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당시 임신 상태였던 친모는 조산 가능성으로 잠시 석방됐다가 지난달 초 출산한 뒤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재판에는 생후 1달 된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생후 2개월 여자아이는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아가 입원하고 있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생후 2개월 된 A양이 최근에 의식을 되찾고 자력으로 호흡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달 13일 친부의 학대로 뇌출혈 증상을 보인 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집중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45년 부착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법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며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현직 부장검사가 늦은 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당시 검찰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내부 징계 역시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건널목 앞에 선 여성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남성. 피해 여성이 황급히 몸을 피하자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지난해 6월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로 당시 피해 여성은 수백 미터나 쫓김을 당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길을 물어보려 했다던 A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지난 3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A 검사가 위법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해 징계 사유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CTV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A 검사가 실제로 길을 헤맨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안은 무겁지만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징계위원은 비위 행위가 중하다며 정직 처분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감봉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과 같은 중징계보다 비교적 낮은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A씨는 사건 발생 후 2개월 동안 직무 정지됐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받은 뒤 부부장 검사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의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길거리 성추행 의혹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경징계로 끝났습니다. 검사로서의 위신은 손상됐지만 결국 성추행은 아니라는 결론이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대파며 달걀이며 자주 먹는 반찬거리들을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 꺼려지는 요즘. 실제로 이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전세와 월세도 최근 수년 새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을 하루 앞둔 대형마트 농축산물 코너에 손님들이 오갑니다. 채소며 달걀 등 물건은 가득 쌓였지만 손이 쉽게 가진 않습니다. 10,000원, 20,000원 정도 예상하고 오면 30,000원 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와야 돼요. 내가 뭐 생각했던 금액에서 항상 못 사고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1년 전보다 2.3% 오른 107.39로 201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산물 가격이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는데 작황이 좋지 않은 파는 1년 전보다 270%,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에 달걀은 36.9% 뛰었습니다. 국제 유가 오름세에 기름값 상승률도 가팔랐습니다. 공업 제품 물가가 2.3% 올랐고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3.9%, 15.2%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올랐는데 특히 외식 물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세 상승률이 6년 반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집세가 한 해 전보다 1.2% 올라 2017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물가 안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계란 추가 수입을 추진하고 대파, 양파의 경우 조기 추가 동력 등을 통해 가격 조기 안정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다만 올해 하반기엔 국내외 여건이 바뀌어 물가 상승 움직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이제 진정될 것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국제 유가인데 지금 상승세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저물가와 최근의 경제 심리 개선 효과 등으로 당분간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인도를 떠난 우리 교민 172명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도착했습니다. 입국한 교민들 곧바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서 7일 동안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첸나이에서 출발한 비스타라 항공의 특별 운항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직전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을 제외한 우리 교민 172명이 귀국했습니다. 마스크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얼굴 전체를 가리는 페이스 쉴드로 무장한 교민들은 어렵다는 말로 인도 현지 상황을 짧게 전했습니다. 인도 현지 상황 어떤가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어려우세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하루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달하는 인도를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입국하셔서 어떠세요? 좋죠? 입국장을 빠져나간 교민들은 곧바로 정부가 마련한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교민들은 특별기 탑승 전 받은 코로나 진단검사와 별도로 임시 생활시설 입소 전 다시 검사를 받고 7일 동안의 격리 생활 뒤 시설을 퇴소할 때 또 한 차례, 이후 자택 등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한 뒤에도 한 차례 더 모두 4차례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심각한 인도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최근 인도 내에서의 확진자 급증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인도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는 추가 항공기 편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 마련 등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 1만 명 가운데 한인 사회가 추산한 귀국 대기자 수만 최소 700명. 지금 현재로서 신청을 해도 언제 갈 수 있을지 날짜가 바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날짜 또한 탑승 가능 날짜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많은 교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상태이고요. 정부는 우선 오는 7일 벵가루루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 특별 항공편으로 교민 211명을 추가로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지만 남아있는 백신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접종자는 지난주에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내일 화이자 백신 43만 회분 도입을 시작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해서 다시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5월 말부터 접종이 몰리면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백신 1차 신규 접종자는 6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5만 9천 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예약한 어르신들만 맞았고 2차 접종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아 백신 보릿고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화이자 물량은 52만 9천 회분으로 2차 접종을 받아야 할 131만 명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화이자 백신은 43만 6천 회분이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 내에 175만 회분이 도입되며 이 물량으로 5월 3주차까지 2차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고된 기한 내에 2차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안내된 2차 접종 일정을 준수해서 접종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남은 물량이 35만 회분 정도에 불과해 오는 14일부터 723만 회분 도입이 시작되기 전까지 열흘간은 접종의 속도가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 65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은 6일부터 시작되며 접종은 27일부터 이뤄집니다. 60에서 64세까지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하게 돼 있어 5월 말부터 6월 사이에 고령층 총 894만 명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등 36만 명을 더하면 930만 명. 또 2차 접종자까지 있어 6월에는 하루 접종자만 30-4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정부는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접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을 받으시는 위탁의료기관은 12,75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4월 말까지 저희가 접종을 진행했던 2,000개소의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보다는 6배 정도의 기관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확보된 백신 물량이 적시에 도착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의료 역량이 분산될 수 있어 접종 계획의 실행 여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이 정도 성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20만 원씩.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대투기.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 무임숙박, 무상숙박. 청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청구하다는 말씀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구한 장관 후보자들, 이렇게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오늘 여야는 국회 청문회장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은 사과와 함께 자세를 한껏 낮췄는데 후보자들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조금 더 길게 들어보고 나서 질문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 궁궐 이런 단어가 등장했던 곳이거든요. 들어보시죠.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성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다 달아놨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간 거고요.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먼저 들어봤는데 일단 오늘 인사청문회 대목은 두 분이 크게 의견이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만 왠지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네. 저는 약간 솔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썼다는 건데 네. 집에서 쓰기는 너무 많잖아요, 보기에도. 그릇이 지금 본인이 올린 거잖아요, 더구나 인스타에 부인이 직접 올린 거거든요. 예. 저 많은 거를 집에서 쓰려고 처음부터 샀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카페를 차리고 나중에 팔았다는데 사실은 이제 그럼 처음에 사올 때는 그냥 가정에서 쓰려다가 나중에 팔았다. 근데 집에서 쓰기는 누가 봐도 많아요. 그다음에 상질리에도 8개나 되는데 저걸 또 집에 다 썼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아마 그릇 좋아하고 상질리에 같은 거를 수집하기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지금 나온 것처럼 보면은 약간 판매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이제 처음에는 집에서 쓰려다가 나중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죄송하다. 그리고 이거를 관세청 처분에 맡긴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거를 다 팔아서 기증하겠다고 하든지 죄송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네. 집에서 쓰려고 모은 거다. 근데 집에서 쓰려고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지금 뒤에 박스 보면은 박스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저 안에도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봐도 국민들을 보기에도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솔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에도 이거 집에 쓰려고 이렇게 많이 산다는 게 좀 의아하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자기를 모으는 게 취미일 수는 있겠지만 저걸 나중에 또 카페에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송하고 이걸 팔아서 증여하겠다, 기부하겠다든지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낫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박 후보자가 주 영국 대사관 근무 시절에 관세를 내지 않고 이제 들여왔다는 부분. 그렇다 보니 이제 이른바 밀반입 논란이지 않겠습니까? 네, 평론가님 밀수라는 어떻게 단어도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네. 쓰더라고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많은 분들이 해경을 경찰이 관할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해경 한번 해체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해수부 산하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해수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해경의 총책임자 역할까지 하는 셈인데 네. 해경의 주요 업무가 밀입국과 밀수 적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경을 최종적으로 지휘하실 분이 이 배우자에 의한 밀수를 했다. 이 의혹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액수로만 봐도 도자기값만 수천만 원대이고 샹들리에도 나오는데 보통 웬만한 가정집에서 샹들리에 달고 사는 분 잘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샹들리에가 한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였어요. 근데 각각 하나의 가격만 수백만 원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도자기 수천만 원 별도 샹들리에 하면 수천만 원, 거의 억대가 넘는 가격일 겁니다.
이걸 세금 신고하지 않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다는 건 심각한 또 탈세 혐의인 것이고요. 저는 사실 고위공직자, 뭐 자녀나 배우자, 가족들 문제 가지고 그 공직자에게 책임 묻는 관행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연좌제 없으니까요. 그런데 박준영 후보자는 뭐가 다르냐? 네. 이 배우자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저 많은 도자기와 샹들레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박준영 후보자 본인이 영국 외교관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박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동시에 되는 것이고요. 네. 상식적으로 아무리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어도 배우자가 저 많은 양의 도자기와 샹들리에를 모으는데 이거 남편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으로 이삿짐에서 이걸 세관 신고하지 않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올 때는 남편 된 입장에서 이 많은 도자기나 샹들리에 어디에 쓸 거냐 물어보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배우자가 판매 목적으로 이런 이 자기나 샹들리에를 구입하는 걸 박 후보자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랬다면 세관에 똑바로 신고를 하거나 이건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니까 가족과 쓸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영국에 다 팔고 가자. 이런 정도의 이 처신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한 가족 논란이 아니라 박준영 후보자 개인의 공적인 마인드, 도덕적 자질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사안 하나 가지고 모든 뭐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일반화시키긴 좀 위험합니다만은 그런 의혹들도 사실 그렇죠. 있는 지금 건 말씀처럼 사실이에요. 어쨌든 네. 이거를 저렇게 많은 걸 사오면서 뭐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이거 아마 외교관 이삿짐으로 오다 보니까 뭐 세금도 안 냈다는 거잖아요. 신고도 네. 안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집에서 쓰기는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서트에 올린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본인 자랑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판매하기 위한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집에서 쓰려다가 나중에 팔려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말씀처럼 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냥 용서를 비는 게 사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공방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줘. 지방세 다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취득세 1,128만 원 면제받고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거기에다가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 이전 이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3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부동산 그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고요. 얘기 들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세종시 이제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을 받은 그 그렇죠.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집 살 때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좀 부담돼서 집 사기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그런 정서에 좀 안 맞고 게다가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시에 뭐 특별 분양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특별 분양을 줬는데 그 당시 뭐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대부분들이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서울서 다니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일단 집을 사게 만들려고 하면서 분양도 사실은 분양 경쟁률이 보통 뭐 몇백 대 1 되지만 뭐 예. 2대 1, 3대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또 세금도 면제를 해줬고 근데 또 실제로 거기 가서 또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 되는데 저는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공무원들을 좀 세종시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좀 살고 거기서 이제 학교도 다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네. 최근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아파트 아마 지금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한다면 수백 대 1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젊은 분들이 나는 아파트 청약받기 이렇게 어려운데 서울에 집 있어도 다시 또 분양을 준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아마 저런 정도 상황이 됐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았죠. 더구나 어쨌든 뭐 관사에 살면서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고요. 뭐 수당도 받았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좀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뭐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또 그럴 만한 사정도 좀 없진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모든 그 장관 후보자들에게 어떤 의혹이 있다면 어떤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지금 관련해서 정서가 어떤 국민 정서가 나쁜 상황인데 왜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스크리닝을 한번 싹 한 적이 있잖아요. 조사하고 예. 1가구 2주택 이상자들에게는 집 팔라 이런 강력한 권고가 내려왔었는데 도대체 저는 일단 청와대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에서 뭐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단 노영우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예. 오늘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깔끔하게 넘어간 청문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모두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말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국민 눈길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전제를 하나 깔자면 청문회 주요 내용을 웬만하면 다 보고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노영우 후보자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재부 출신이긴 한데요. 네. 최근에 공시지가 상승이나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 체제에서 있었던 수많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나름 실패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야당이 말했던 대안을 받아들이려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출신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 상식에 준하는 금융제도나 청약제도 등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약간은 듭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공정이라는 가치를 아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변호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공무원 특별 공급은 일반 민간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수백 대 1의 확률을 뚫어야만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청약을 로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무원들 세종시에 내려가서 사는데 불편함 없으라고 2대 1, 3대 1의 확률로 세금도 면제해주면서 특별 공급해준 겁니다. 집에 있어도 해줬던 거죠? 그럼요. 수도권에 집 있어도 하게 해줬어요.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았으면 적어도 세종시에서 1년이라도 사는 그런 성의는 보여야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말했던 게 사는 집이 아닌 투자를 위한 집은 다 투기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럼 노영우 후보자가 세종시 특별공급 받아서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몇 년 만에 시세 차이 거의 2배 가까이 2억 이상 보고 판 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정짓는 투기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아주 꼼꼼하게 관사에 거주하면서 매달 20만 원의 지방 거주 이전비도 지원받았습니다. 그 거주 이전비 지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요. 물론 한 달에 20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이런 분이 장관이 됐을 때 네. 무주택자나 실수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정한 공급 대책이나 청약 기준을 만들 수 있겠는가? 본인부터 편법을 이용해서 이 시세 차익을 거두고 실거주 안 했는데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니 노영우 후보자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 보였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공정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게 아마 네. 1가구 2주택 부분은요. 이분이 이제 2017년에 팔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이제 2주택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무원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주변에 뭐 세종에 있는 분들지만 대부분 신청한 분들은 거의 받았어요. 신청 안 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는 왜냐하면 세종시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대부분 또 분위기가 안 내려가려는 분위기였거든요. 서울에 다니면서 이제 버스로 타고 다니는 분위기여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상태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적절해 보이지만 당시 상황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 2주택, 그러니까 27년에 팔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아마 2주택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또 현장으로 가볼 텐데 오늘 좀 온종일 집중 공세 대상이 되긴 했거든요. 한번 또 들어보시죠. 자,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4번이고 자녀들 데리고 간 게 4번입니다. 그 4번 가실 때 배우자랑 가셨을 때 같은 호텔방 숙식했습니까? 따로 잤습니까? 같은 호텔방을 썼습니다. 같은 방 썼죠? 네. 같은 방 쓰면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연구비에?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그럼 한 분은 공짜로 잤네요?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네요? 연구비는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죠?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요? 무임 숙박, 무상 숙박. 호텔의 경우가 그 1인용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른바 엄마 찬스 여러 가지 뭐 비판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의혹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일단 실제로 뭐 정의당 이른바 데스노트도 그렇고 낙마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근데 약간 달리 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아마 이제 국가에서 다는 연구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왜 그럼 혼자 안 가고 가족이랑 갔느냐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민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의사단체든 이런 데서 이렇게 저희도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예. 갈 때 보면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을 되게 하고 가족이랑 같이 가길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가야 또 뭐 어쨌든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물론 만약에 비용을 만약에 연구비로 썼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호텔비는 한 1인 숙소가예요. 보통 아마 여성이니까 보통 1인 숙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1인 1실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남편이랑 뭐 애들 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표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별도로 냈을 것 같습니다. 연구비를 안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과연 뭐 지금 얘기처럼 무상으로 숙식하고 무상으로 뭐 간 건가?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연구 모임을 할 때요 부부라든지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오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용 자체를 뭐 국비로 쓴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정서적으로는 제가 봐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공사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이거 지금 다른 의혹 나오는 것들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지금 다운 계약서라든지 이거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과 특히나 다운 계약서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뭐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관행이었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안 맞는 거죠. 다운 계약서라는 게 말이 다운 계약서 어찌 보면 이제 탈세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은 뭐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양해했다 그러지만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뭐 물론 본인이 뭐 관행이라 그렇지라도 물론 이제 시효가 지났으니까 뭐 나쁨이 있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당시 기준으로 뭐 세금이 문제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자진 납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의 후보자만 낙마시킬 수 있다면 주저없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여당 입장에서요? 아니면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의 입장에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뭐 해외에서는 학술 연구에 가족을 대동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국내 정서나 국내 사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죠. 사실은 가족을 동행해서 다른 곳도 아니라 하와이나 오키나와, 오클랜드, 바르셀로나 이런 곳을 다녀왔다는 건 국민 정서상 특히나 이 학술 연구에 국가 세금이 국비로 투입되었는데 정말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다녀와서 그럼 저녁 시간에 가족과 잠깐 짬내어서 함께 여행을 했더라도 충실하게 내가 학술 세미나를 다녀왔다는 증거 자료를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분이 하와이 다녀와서 낸 보고서 4줄짜리입니다. A4용지 4장이 아니라 4줄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원고에도 A4용지 한 장에 이 한 20줄, 30줄이 써 있는데 뭘 썼길래 4줄짜리 보고서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들여서 세금으로 해외여행 가서 그냥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학계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나쁜 관행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적폐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적폐 청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임혜숙 후보자의 나쁜 적폐부터 청산하시라는 강력한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또 논문과 관련해서도 대학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가장 나쁘게 하는 갑질이요. 제자가 쓴 논문에 자기 아는 사람들 공동 저자로 등재시켜서 경력 쌓아주는 겁니다. 근데 임혜숙 후보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교수였는데 제자가 쓴 논문에 무려 18차례나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남편 이름을 공동 저자로 등재시킵니다. 그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남편은 교수직에서 승진하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에 본인과 남편이 심사했던 이화여대 제자의 논문을 불과 1년 뒤인 2006년에 표절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는 연수대로 정말 부도덕한 일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제자의 논문을 착취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상 과기부 장관 지금 빨리 임명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학계의 위상이나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도 또 특히나 새로운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지키고 보는 게 아니라 국격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회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여당도 뭐 이를테면 방어에 힘쓰기보다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또 물리적으로 단독 채택을 마음 먹으면 또 통과는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될까요? 지금은 근데 아마 과거처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들도 민주당이 지금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부분 많이 얘기했고 아마 송영길 신임 당대표도 그런 부분 좀 고치겠다 이랬거든요. 네. 지금 말씀처럼 이제 아마 학교 내에도 이제 그런 관행들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자 물론 이제 아마 지금 저기는 해명은 남편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했다는 건데 이제
우연히 일시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꼭 남편이 제자들이 하는 논문의 연구를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뭐 부인 찬스를 쓴 거 아니냐라는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제자들이 이걸 나와서 뭐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관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거죠. 14편이면 한두 편이면 모르겠지만 아마 당대표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계속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인사검증 7대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원칙인데 왜 이런 게 좀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어서 거듭 질문을 드리는데 두 분께서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니까 여쭤볼게요. 혹시 현실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이런 걸 좀 걸러낼 수 있는 뭐 그때의 관행은 관행이더라도 지금 기준에서 안 맞으면 걸러낼 수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예. 세대의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대학 교수나 고위 관료들이요. 이런 일들을, 이런 특혜들을 지금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준영 후보자나 임혜수 후보자 변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앞서 열변을 토한 것처럼 문제가 있다,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 보수 정부가 들어선다 하여도 이 비슷한 세대에서 이 명망 있는 대학 교수나 예를 들면 고위 관료를 장관 후보자로 천거했을 때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거라는 보장, 자신감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한 가지 대안은 아주 큰 줄기로서 장관 뽑을 때 세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사례처럼 적어도 40대만 되어도요. 이제 막 고위 관료 된 지 얼마 안 된 또는 대학의 정교수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성 관행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세대를 조금 낮춤으로써 또 세대가 가면 갈수록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적 흐름에 이 정치권도 발빠르게 장관 선임에서부터 세대 교체의 흐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역시 뭐 레드팀의 활성화인데요. 청와대 내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인사권자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레드팀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의 인사수석 인사나 민정수석 인사를 보게 되면 항상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대통령과 부산에서 법무법인 같이 근무했던 변호사 출신이라던가 또는 참여정부 행정관 이 경험이 없으면 민정수석실 들어가기 힘들다.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송곳같이 검증해서 야당보다 더 날카롭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편. 뭔가 좀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검증이 좀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조차 껄끄러운 이 비주류 레드팀 출신을 선임하는 것이 한 제도적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쓴소리 말씀하셨고 또 세대 교체라는 어떤 눈에 띄는 좀 아이디어 내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대 아니면 뭐 60대 정도 중에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고위 관료라든지 예. 교수 어찌 보면 약간 기득권이라 할 수 있죠. 사람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 기준에 걸리면 대부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은 이렇게 어찌 보면은 뭐 다 그래왔다는 건 아니지만 집을 사고 아니면은 뭐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뭐 전세 끼고 살고 대부분 그랬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저는 뭐 약간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 가야죠. 저는 아마 이제 후배 공직자들이나 후배 교수들은 당연히 이렇게 안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또 자식들도 보면 군대 가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현상이지만 어쨌든 이 기준들은 우리가 그대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조금 더 공정한 사회, 조금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거라고 봐서 물론 뭐 이게 여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인사청문회를 하는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이걸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어떤 기조는 유지해 나가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새 지도부 체제 하에서 첫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여야가 이 분위기를 아마 목요일 또 금요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로 이어갈 텐데 짧게 쟁점은 어떤 점이 될까요? 예를 들면 김부겸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와 가태료 미납으로 뭐 30차례 이상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보통 사람이 30번 넘게 차량 압류당할 일이 있나요? 상상이 안 가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가장 심각한 의혹은 김부겸 후보자 딸이 라인 펀드에서 제공한 VIP 펀드에 가입했었다는 사실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 구성할 때 라임 관련된 증인들 막으려고 정말 사력의 노력을 다해서 오죽하면 그 대가로 진중권 전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 부르는 것을
허락해 줄 정도였습니다. 네. 그만큼 라임이 제가 봤을 때는 김부겸 후보자나 민주당에게 아픈 구석일 텐데 전국적으로 1조 6천억 원 가량의 피해를 낸 금융사기 펀드에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김부겸 후보자 딸과 사위, 두 자녀가 12억 원이나 되는 고액의 펀드 가입을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별도로 할 수 있었는지, 이건 다른 사람들은 이 펀드의 존재 의미도 몰라요.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김부겸 후보자 이 딸 부부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VIP 특혜 펀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사위가 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사위가 김부겸 후보자 사위 아니었으면 라임에서 뭐하러 그만한 VIP 펀드를 만들어줬겠습니까? 네. 이 부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김부겸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라임과 옵티머스 의혹들이 상당히 많은데 뇌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은 아마 뭐 김부겸 후보가 해명할 걸로 보고요. 아마 근데 지금 이제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일이 통지가 오지는 않아요. 물론 자동차세를 안 내거나 아니면 검사를 안 받거나 이러면 통지는 옵니다만 사실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걸 뭐 고의적으로 제가 보기에 뭐 연체 놓쳤거나 아니면 이걸 안 내려고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사건을 어떻게 좀 고소했는지 배경을 알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발언이 있거든요.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네, 그동안의 대응은 국가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좀 처벌 의지를 밝혀왔는데 고소를 취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마 이제 뭐 북한의 뭐 동물 표현을 썼어요. 그랬으니까 좀 심하게 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의 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표현이 좀 과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젊은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 의사를 대리인 통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 좀 심한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 우리가 왜 욕도 못하냐. 뭐 대통령이라는 거 비난을 예전에 아마 뭐 대통령 욕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네. 반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욕하고 뭐 어떤 동물에 비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가 뭐 친일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있지만 욕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왜 대통령이 사과 안 하냐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분이 왜냐하면 욕을 한 거니까 동물에 표현한다는 건 아무리 뭐 대통령을 욕할 수 있다 그래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하고 욕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모욕죄라는 게 결국 욕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야당이 그분한테 오히려 사과하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요. 일단 이번 고소를 취하하게 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들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지나친 모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전단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에는 이 마블이라고 하죠. 헐리우드 영화의 악당 캐릭터를 본딴 전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고소가 된 전단을 보니까 좀 입에 담기 힘든 심각한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은 굳이 안 쓰고도 대통령 비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상대로도 그 당시 정부일 때도 저는 대통령을 특정 동물에 비유해서 막 풍자하는 것, 그럼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제하는 게 성숙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두 번째 관점, 아무리 심각한 모욕적 표현이라 하여도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은 검찰총장도 임명할 수 있고 경찰청장도 임명합니다. 고소를 하게 됐을 때 임명권자의 고소 사건을 받아들이는 검찰이나 경찰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겠습니까? 아, 이거 고소할 만한 거 아닙니다. 무혐의 처분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어떤 인사적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국가적 관점에서 지나친 모욕 표현을 자제하고 지양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은 그냥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쿨하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시기 전에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모욕적 표현도 감수하겠다, 고소 안 하겠다 말씀하신 바 있고 뭐 조국 전 장관의 형법 논문에도 공인에 대한 이 모욕죄 고소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 이 취지의 말이 있고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명예훼손 모욕죄 완화하는 방향, 공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 넓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그 대상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일 때는 마음껏 표현해도 된다고 해놓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고소하고 입을 닫고 있는 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좀 반박을 하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뭐 동물에 비유해서 뭐 욕을 한다든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인이라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다 참아야 되고 뭐 국회의원은 참아야 되고 그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공인을 어디까지 그러면은 그걸 참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욕하고 사실 우리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되는 게 아주 욕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네. 아유 뭐 대통령을 욕해도 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시민사회 중에서 지켜야 될 수준은 지켜줘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고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는 있지만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분명히 있다. 그건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현 변호사님께 법리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 모욕죄가 형법상 친고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로 송치된 상황인데 네. 이렇게 고소인이 취하를 할 경우 이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불기소 처분하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요. 만약에 기소가 됐으면 이게 1심까지입니다. 1심 선고난 이후에는 취하 못하는데 1심 전에 만약에 취하게 되면 공소 기각 판결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 변호사님께서 민주당 내부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내부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심야에 단톡방이 있었나 봐요. 네, 거기서 아마 이제 의원들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을 한 것 같고. 의원들끼리 아마 이제 김남국 의원이 조홍천 의원 보고 조홍천 의원이 계속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자 폭탄이란 말은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이슈화돼서 좋을 게 없는데 왜 자꾸 이슈하냐 이런 얘기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단톡방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묻기보다는 이런 거는 사실은 개인톡으로 하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는 얘기지. 일단 의견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공유하는 자리인데 굳이 뭐 제가 보기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있을까 싶긴 한데 이게 또 언론에 나오는 것도 좀 왜냐면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심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단톡방이라는 게? 다른 뭐 의원총회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 네.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톡방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나온 것도 좀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근데 조홍천 의원님 말씀도 저는 뭐 들을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이거를 당 대표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 얘기한 거예요. 지도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뭐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당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저는 아마 이런 얘기들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휘발성이 있는 게 이제 지금 대선 경선으로 국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아마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나뉘잖아요. 그러면 아마 서로 이게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또 막 법적으로 막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좀 막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당원 게시판에도 굉장히 보면 이제 심한 욕설도 많고 이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도부에서도 고민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송영길 당 대표 지도부를 만난 자리도 오프라인 모임도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좀 당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끝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지금 보면 부동산 특위위원장도 전격 교체하고 어떤 좀 당내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민주당 안에서? 뭐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현충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또 민주당이 그동안 제복 입은 분들,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참 소홀했던 것 같다는 자기 아들의 이야기도 전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약간의 변화의 사인으로 읽힙니다. 특히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발언을 했던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한 것도 평가해 줄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5명 장관의 인사청문회 채택 과정에서 과거처럼 무조건 5명의 후보를 비호하면서 임명 강행 기조로 청와대와 발을 맞출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첫 단추부터 봐야 되고 송영길 대표 위로는 청와대의 압박을 받겠죠. 그동안 하던 대로 친문 원팀으로 가자. 그리고 아래로는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용민 의원 등 여전히 당내 강성 친문 지지 세력의 인기에 힘입어서 인기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해야 된다. 또 검찰개혁해야 되고 언론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원들이 꽤 많아요. 최고위원회에도 다수 입성해 있고요. 네. 위와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중간에 끼어있는 형국인데 과연 본인의 소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애매모호하게 별 다를 바 없는 재보궐 참패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일단은 장관 인사청문회 채택 과정부터 지켜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평론가님께서는 송영길 대표가 끼어 있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송영길 대표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본인의 원하는 뭐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쨌든 의지도 강하고 지금 아마 지금 뭐 부동산 특위위원장도 교체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을 염두에 뒀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마 사무총장도 보면 사무총장이나 수석 대변인이나 다 보면 기존에 뭐 줄이라고 하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변화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하고 이제 자꾸 충돌을 얘기하는데요. 최고위원들 지금 뭐 김영민 최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개혁과 민생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민생과 개혁이 과연 배치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네.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력 면에서는 뭐 송영길 대표가 뭐 훨씬 어찌 보면 지금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고 송영길 의원은 5선에 뭐 인천시장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그렇게 뭐 충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저는 변화 쇄신 이 당대표 나오는 과정에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 걸 저는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화요일이고 내일 어린이날 지나서 목요일, 금요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정치 투쟁,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 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뭐 꼼짝 말라고 딱 생각났네요. 반갑습니다. 예, 뭐. 그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법사위 돌려달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건 작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권리,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작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 있는데 인사청문회 뭐 임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 처음부터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교체에 맞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작물에 빗대면서 목리를 부리는 국민의힘, 국회는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운데도 시원하 그런 거 말이죠. 가운데도 시원하. 어이구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하던 뻔했어. 안 하던 뻔했어. 아니 여기 왜 통일을 해야 하는 거야 지금? 치열한 경쟁을 만드는 새로운 계획을 예술적인 균형을 내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민생 문제인데 민생 문제가 좀 중요한 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권이 워낙 민생 문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오늘 오래간만에 이발사. 아이고 고생하신 우리 감사합니다. 그림 계산기 나오나요? 머리가 이상하다. 완전 이발소 머리카락이야. 완전 이발소 머리카락이었어.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대선 주자들 사이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한 차기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추격하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바짝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경제단체 방문을 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잇따라 찾아 청년 고용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다만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로 당 지도체제가 갖춰지자마자 즉각 대선 행보에 돌입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재보선 이후 전국을 돌며 비공개로 지지자들을 만나왔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공식적인 공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의 시간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9월 초에 맞춰져 있습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네,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호남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SNS에 심각한 사회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경제의 밑바탕을 분수 경제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제 행보에 맞불을 놨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직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소득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전국 조직의 틀을 어느 정도 갖춘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회 내 의원 연구 모임인 성공과 공정포럼과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본선에 앞서 당내 경선 통과 여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따라서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지사와 이제 시작이라는 다른 두 대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은 갈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이미 허위 인턴 확인서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는데도 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대표는 최우진술에서 개인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당락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가 구속된 이상직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대표 등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서 이스타항공이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발행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이스타홀딩스에서 발행한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IMSC와 타이 이스타젯에 나눠서 이전해 손해를 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46조 원의 재산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 빌 게이츠가 부인 멀린다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당시 22살이던 멀린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면서 31살이던 빌 게이츠를 처음 만났습니다. 회사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나란히 앉은 뒤 수학 게임에서 멀린다가 빌 게이츠를 이기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1994년 1월 둘은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전에 빌 게이츠가 자신의 칠판에 결혼의 장단점을 빼곡히 적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2019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빌 게이츠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동등한 파트너라며 낙천적이고 과학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멀린다가 자신보다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00년 빌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공동 설립하고 지구촌 기아와 질병, 불평등을 퇴치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데 힘썼습니다. 1994년부터 2018년까지 부부는 36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이상 기부했다고 재단이 밝혔습니다. The scariest thing is that we're likely in the next several decades to have an epidemic that's even more transmissive than this Ebola epidemic.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는 백신 개발 지원에 전념하며 모범 부부의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We're donating another $70 million to fight COVID-19. $50 million of that will be for buying vaccine doses for low-income countries, and another $20 million will be for researching even further and new vaccines altogether. 지난해 2월 밸런타인데이에 빌 게이츠는 부인과 다정하게 찍은 뒷모습을 SNS에 올리며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을 것이라고 적어 인꼬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는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합의했다고 적었지만 재산 분할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슬하에 2딸과 아들을 뒀는데 막내딸이 18살로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27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들은 재단 공동회장직은 그대로 이어가며 사회적 동반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지하철의 한 고가 구간이 붕괴돼서 지하철 열차가 도로 위로 추락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고가 철로 구간이 붕괴되면서 객차가 추락해 비스듬히 걸쳐져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객차를 뒤지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현지 시간 3일 밤 10시 반쯤. 도로 위 약 5m 높이에 있던 고가 철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최소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Lamentablemente también hay 20 personas fallecidas hasta el momento. Tenemos identificadas a 38 personas de las que fueron trasladadas. 시 당국은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이 49명이라고 밝혔는데 밤늦도록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이 혼잡한 도로였지만 중앙분리대 위쪽에 고가철로가 있어서 그나마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보안 경계선 밖에 모여들자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Esto es todo, apenas llegamos aquí, no nos dejan pasar. Pero pues eso es todo lo que sabemos hasta ahorita.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멕시코시티 지하철의 최신 노선인 12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지하철은 하루 400여만 명이 이용하며 미주 대륙에서 뉴욕시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아시아계 여성 2명이 길을 걷다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증오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 증오범죄 수사팀은 트위터 계정에 지난 2일 저녁 8시 40분쯤 맨해튼 42번가에서 아시아 여성 2명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올린 영상을 보면 두 여성이 나란히 인도를 걸어가는데 흑인 여성이 갑자기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손에 쥔 무언가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31세와 29세의 아시아 여성이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는 이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소리친 뒤 31세 여성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쳐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중국이 우주정거장의 본체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놨는데요. 이때 사용된 대형 로켓이 조만간 지구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 로켓의 무게가 20톤이 넘는데 일부 파편이 지상에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의 꿈을 실은 대형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창정-5B라는 이 로켓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을 지구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장전 5号B遥2运载火箭已将天河核心舱准确送入预定轨道。 임무를 마친 로켓은 아직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조만간 지구로 재진입해 떨어지게 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무게가 21톤이나 되는 이 대형 로켓이 현재 통제 불능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불에 타 사라지겠지만 일부 파편이 지상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추락 지점은 북반구에서는 미국 뉴욕과 중국 베이징, 남반구에서는
칠레와 뉴질랜드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정 OB 로켓이 오는 10일 전후로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8일, 늦으면 12일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재진입 날짜가 정해지면 낙하 시간과 지점도 더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구의 71%가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에 추락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지상에 떨어질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지역들은 불안한 주말을 맞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미국, 일본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현지 시간 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에는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이며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이 현직으로 처음 대면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가족 명의를 빌려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복희 전 시흥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제곱미터를 매입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서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목동 공사장 수몰 사고의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1년 9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업체 관계자들과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등 9명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을 소홀히 하고 위험한 현장에 작업자들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랩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한 유명 래퍼 A씨가 약물을 복용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SNS에 마약 투약에 의심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팬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가 블로그에 일정 기간 게시물을 올리면 16,000원어치 현금성 포인트를 주는 행사를 시작했다가 부정 이용자가 많다면서 사흘 만에 조기 종료하고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팀은 여러 아이디로 복사글을 붙여쓰기 하는 등 부정 참여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부득이하게 오늘일기 챌린지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행사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행사 종료에 당혹해하면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서 네이버 측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날인 내일은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차츰 그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8도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의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면서 쌀쌀함은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따뜻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늘이 차츰 개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으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여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 대전 1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대전 20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금요일 오전에는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 저희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